네, 홍차 컴퍼니.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식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락앤락인데요. 락앤락은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주제인데, 락앤락은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고, 1차, 2차까지 진행을 했지만, 100%를 채우지 못해서 공개 매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앤락을 가지고 있는 어피너티에서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락앤락을 상장이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피너티는 PF, 케이만 군도에 있는 PF를 통해서 락앤락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은 국내 회사들끼리 가능하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어서 그게 해외 법인들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법인을 설립을 하고 현물 출자를 한 다음에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낙인당이 공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깔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 및 완전 자회사를 위해서 국내 신설 법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겠다. 그리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8,750원에 NAC 투자증권을 통해서 매수 호가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CJ CGV에서 현물 출자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CJ CGV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배당 유상증자를 일정 부분 하고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아니고요.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주식을 CJ CGV에 현물출자 해가지고 그걸 4,444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 유상증자 대가로 납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법원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기각을 했고요. 소송 걸어가지고 2심에서 승인이 돼서 이번 그 유상신자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제 기억에 작년 8월 달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 진행된 게.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쯤 걸린다. 하지만 어쨌거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한다라는 사례를 하나 남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상법을 배울 때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성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물납은 이제 변태 설립이라고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 물납을 함에 따른 법원 허가를 받을 때 이게 수상장사의 주식은 현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됩니다. 인가가 바로 돼요. 그냥 그 현금이 아니라 물납도 바로 받아주는데 그 외의 것들은 워낙 가치평가가 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인가를 잘 안 해줍니다. 법 취지 자체도 그렇고 자본주의 자본 충실성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물납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CJ 같은 대기업도 1차에서는 뭐 어떤 뭐 사유가 있었겠죠. 근데 통상 CJ도 쉽지 않다. 대기업도 물납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라는 게 보통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자본은 물납이 힘듭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환채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채권은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등기가 나오고요. 그 전환채권은 선장사들은 선자배정 일반 공모가 아니면 1년 보호예수를 걸어야 되지만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어, 정관에 그 전환채권의 전환 의무 보유 전환 기간을 정해놓지 않거나 뭐 하루나 한 달 이렇게 정해놓으면 바로 전환이 됩니다. 이 말 즉슨 물납을 하려면 그냥 고지고대로 물납을 들어갔을 때 고지고대 물납을 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찍습니다. 100억짜리 시비를 찍고 그 시비에 따른 물납으로 그 물건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가치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물론 이제 가치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비를 찍고, 그 시비가 바로 이제, 어, 다음날 바로 그냥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법원 인가를 받지 않고도 물납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근데 보통 돈을 돌리는 게 가장 좋긴 좋겠죠. 뭐 100억 하려면 100억을 그냥 넣었다가 다시 그 100억 두고 사고 다시 100억으로 그 유상증자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따라 됩니다. 세금하고 돈을 한 바퀴 돌리면 실제 그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 돈 가지고 유상증자를 때리고 그 돈 유상증자 넣은 돈을 그 죽음날 증명서에 끊은 다음 날 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건 물건을 사고 팔고 뭐 해야 되는 것들 한 방에 끝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전환채권, CB나 BW를 대물로 한다. 그게 이제 비상장사고 그러면 상장사도 가능하냐? 예, 상장사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1년이 걸려요. 1년. 왜냐면 전환채권 전환채권을 물납이 가능한데 그 전환채권이 1년 보호해소가 걸리기 때문에 비상장사는 정권에 정해져 있는 기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이라도 그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상장사는 그 3자 때문에 1년이 걸린다라고. 그럼 1년 기다리면 뭐 그냥 바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가 봤을 때는 CJ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1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1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냥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가를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된 걸로 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어피니티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 통법을 굴릴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도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자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진 않고 알고 있는데 상장사이기 때문에 1년 보호해서 걸 것이냐.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게 감자를 막 그냥 세게 때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락앤락도 감자를 했죠. 유상 감자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뭐 의도는 좀 달랐지만 감자의 의도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락앤락은 앞으로 주주분들은 기대하기를 회사의 상장 폐지가 안 되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현금화된 자산을 가지고 배당을 한다든지 지난번식 유상 감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나눠 먹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작전이 안 통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8,750원이 어피너티에서 제시한 가격인데 그 가격 이상에서는 거래가 안 될 거니까 이제 락앤락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일반 개인 주주가 회사에 의도한 거를 뒤집기는 필히 드물죠. 그리고 어피니티 사모펀드가 왜 그 개인 주주들거든 타 주주들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려고 자기들 돈을 끌어모은 그 펀드가 아닌데 예, 그러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사람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먹고도 살고 공시도 내고 뭐 구조도 짜고 뭐 법도 알아보고 막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근데 엄청나게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통상적이고 노멀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락앤락인 거고 더 이제 운이 없게는 이제 내가 매수가격이 이제 8,700원 이상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타켓이 됐다라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플 뿐인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미친 척하고 뭐 난 끝까지 가볼란다. 내가 더 사 먹을란다. 해도 됩니다. 뭐 이 보통 제가 어피니티 쪽이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그 비상장사의 현물 출자로 안 하고요. 그냥 CB로 막 찍어가지고 CB로 현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환 돌린 다음에 수합합니다. 그 비율 산정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소액 주주들은 뭐 어피니티 코리아의 뭐 주식 뭐 거의 뭐 100만, 10만 주, 만 주 갖고 있어도 뭐 한 주 받는 거죠. 어피니티 코리아의 뭐 이런 거 한 주를 받게 되는 거죠. 수합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이제 너무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눈물을 흘릴 정도 제가 감정적이지 못해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결국은 자본시장에는 눈물도 없고요. 개인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는 찾기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어피너티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고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의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한 건데 큰 거대 자본한테 우리의 작은 소중한 나의 자산, 나의 자본이 먹히게 됐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훼손당하게 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류홀딩스인데 제가 이제 한류홀딩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직상장된 한류홀딩스가 작년 사업 보고서하고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주가도 주당 1달러 이상은 돼야 되는데 1달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재무 상황도 안 좋고요. 그리고 주된 사업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공모가가 10달러인데 지금 1달러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나스닥에 상장됐다 그러면 전부 다 우와 어디 테슬라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그런 데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나스닥에도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여기는 3부 리그에 올라가 있다. 우리로 치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그럼 코넥스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유니푸드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다 내지는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문제 없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회사에서 문제 없다. 뭐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바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고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이건 또 뭔 말이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받고 정 안 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식 병합을 해가지고 주가를 맞추면 된다. 예, 저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어디 회사나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스닥이나 유가증권도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그러니까 상장은 다 주식회사니까 우리나라는 그 주식회사에서 외관법의 적용을 받고 감사 의견이 거절받으면 기존에는 원칙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17년, 18년, 19년 신외관법도 되면서 무조건 이제 그 감사 의견 거절받으면 거래가 정지되면서 1년 그 유예를 줍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미국도 당연히 유예 기간 부여하죠. 부여하죠. 회사마다 각자의 그 해소 사유하고 뭐 사유가 있으니까 유예를 하죠. 예, 그래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 뭐 정확히 말해서 지금 뭐 죽은 건 아니다.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류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것도 좀 놀랍네요. 이게 이거 좀 읽어보니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K 팬덤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게 조금 뭐 좀 아닐 것 같고 왜냐면은 BTS 이제 빅히트 하이브죠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체의 그 어플리케이션과 팬덤 관리를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IP를 또 관리하는 회사를 따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류홀딩스는 그런 모회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IP를 가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좀 그렇네요. 그 나스닥의 이제 삼보리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캐피탈 마켓은 한국으로 치면은
코넥스하고 OTC 마켓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넥스 정도 하고 OTC 정도? 그 중간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회사에서 IR 담당자, 공시 담당자를 뽑는다고 공고가 나왔다. 근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 내지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 엄청 전망이 밝은 회사가 아니냐.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나스닥에 한국 회사 상장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상장을 하더라도 상장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상장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네. 되면 이제 동아 IST의 자회사 유로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고 그러다 보니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1달러 미만이다 보니까 8대 1로 합쳐가지고 이제 1달러 위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 폐지 위기를 넘겼다라고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K 바이오 1호 PH 파마라는 데가 있나 본데 넉 달 만에 이제 상폐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픽셀 플러스라는 회사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처음에 나스닥으로 갔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 실적도 안 좋고 이렇게 돼가지고 상폐가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상장을 해서 지금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픽셀 플러스처럼 영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익이 나는 회사도 나스닥에서 이렇게 버티기는 힘들고요. 쿠팡 말씀 많이 하시는데 쿠팡은 애초부터 미국 회사고요. 미국에서 상장은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코스를 밟아온 거기 때문에 쿠팡은 예외로 그렇게 보셔야지. 한국에서 내가 처음 듣는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한다.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러면 일단 한 번은 좀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쿠팡의 담당자는, 아우, 알죠. 개인적으로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쿠팡은 사업을 한국에서 하는 것뿐이지, 실제 미국 회사고 미국 법을 준수받고 하는 거죠. 이제 한국 사업장들은 당연히 한국 사업장은 한국을 이제 적용을 받겠지만, 그래도 쿠팡은 그렇고요. 요 스테이를 플러스는 플러스는 이 나스닥에서 상장이 되 나스닥에서 상장을 하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고 한국 코스닥에도 상장이 되고 상장 폐지가 될 뻔한 두 군데의 시장에서 둘 다 상장 폐지가 될 뻔했던 회사죠. 2019년도인가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20년도가 아마 4개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개년 연속 손실은 관리 종목되고 5개년째 아마 영업 손실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아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행히 이게 살아난 걸로. 근데 지금은 또 엄청나게 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구나. 지금은 또 그때에 비해서보다는 뭐 자산도 천억이 넘고 뭐 특별한 케이스네요, 얘들은. 하여튼 이 자동차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 뭐 그 부품하고 뭐 플러스 픽셀이라는 게 뭐 그걸로 알고 있어요. 반도체 뭐 이런 부품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센서 기술이냐. 근데 요거 자동차용 블랙박스도 팔고.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 제 기억을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좀 컨택을 좀 해봤던 거고 담당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컨택을 좀 해봤던 회사였던 거고 또 옛날 일이기 때문에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 시장 뭐 나스닥 뭐 하겠다. 이거 다 그 아름다운 소리고요. 대기업들은 DR을 발행하는데 뭐 포스코라든지 뭐 좀 작은 곳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DR까지 뭐 발행하는 뭐 이런 거를 하지 실제로 그리고 나스닥에 이게 진출해봤자 어차피 여기서 한국 시장에서나 내가 대장이다 얘기하지만 그 입가면 뭐 스몰캡 정도? 스몰캡 정도? 뭐 스몰캡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스몰캡에 하면 5천억 정도지만 거기에는 이제 한 2조 정도 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이고, 또 그 유지 비용도 기본적으로 그냥 술만 싣고 사가도 몇십억씩 그냥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 나를 이거 뭐야 세계에 한번 이바지 하겠다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한국에서 그럴 만한 회사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미국에서 상장 안 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장님이 우리 나스닥에 상장한다. 가장 최근에는 이번에 이제 아직 상장 폐지되지 않았지만 EV 파킹 서비스가 그런 걸 좀 뭐 내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나스닥 한다. 아, 그래서 한국 코넥스에서 의견을 안 받았나? 하여튼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GS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하는 회사인데, 알고 계신 GS25 편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도 있고 파르나스 호텔이 있는데, GS 음, 리테일을 인적 분할을 해서 그 유통 부분하고 호텔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한토증권의 김명주 연구원은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호텔하고 그리고 편의점 같이 이제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BGF 리테일보다 그 밸류를 더 낮게 받았다. 여러 개 섞여서 그랬다.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유통과 비유통을 나누게 되니까 가치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가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 GX 리테일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편의점 있고, 그리고 슈퍼마켓, 이게 SSM이라고 큰 슈퍼마켓 있잖아요. 그거 있고, 홈쇼핑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게 이제 편의점 만들고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고 호텔에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투자도 많이 하고요. 예전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GS 리테일 편의점만 있었습니다. 근데 편의점이 돈을 좀 까먹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홈쇼핑을 붙였고 홈쇼핑에서 번 돈 가지고 파르나스 호텔도 같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덩치를 키웠는데 다시 나누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장의 분위기 어떠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뭐 한다 그러면 뭐 일단 의심부터 든다라는 게 지금 텔레그램으로 돌고 있는 이런 메시지고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의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설명하겠다라고 DB 금융투자하고 NDR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가 아마 차재현 연구원일 건데 그렇게 NDR 돌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GS 리테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번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IR 자료인데요. GS25, GS 더 프레시, GS 샵, 파르나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통 틀어봐야 시가총액 2조다. 근데 A사 편의점 해봐야 이제 저게 이제 BGF 리테일이겠죠? BGF 리테일만 홈쇼핑만 아니 그 편의점만 해도 2조다. 우리가 이만큼 못 받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B사는 아마 남아있는 홈쇼핑 회사가 현대 홈쇼핑밖에 없습니다. 현대 홈쇼핑이 6,300억. 호텔은 아마도 신라 호텔이겠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바람에 시가총액 2조밖에 못 받았다.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서 편의점, 슈퍼, 홈쇼핑 요거는 남겨두고 호텔이랑 식자재 부분은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새로운 밸류를 받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제 발표를 하죠. 이것만 하면 이제 약해 보이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1%도 소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40%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회사 상장 안 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선은 저는 요 파르나스 호텔이 GS 리테일이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아니, 웬 뜬금없이 파르나스 리테일이 GS 리테일이지? 그게 좀 뜬금없는데, 이 GS 리테일이, 생각외로 엄청나게 크네요. 야, 이게 저 같아도 기분이 좀 뻐쩍지근할 것 같은데, 이게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회사 안에 여러 가지의 그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혼재돼서 얘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해가지고 가치 평가가 좀 낮게 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꼭 뭐 비슷하진 않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과전 뭐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삼성전자 하나가 삼성그룹하고 별개로 그 안에서 또 엄청나게 이제 그룹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건 또 잘 되고 잘 되는 하여튼 삼성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 자체로 잘 되고 있다라고 왜냐면 반도체 업황은 업사이클링 사이클링이 있어서 안 좋을 때는 백색 가전이라든지 다른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 매출과 이익으로 커버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될 때는 또 그 반도체가 또 하니까 뭐 기업이 엄청나게 뭐 공룡 거대 기업도 이게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GS 리테일은 GS25, GS 더 플래시, GS 샵, 뜬금없는 파르나스. 그래서 저 같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GS 리테일과 이제 BGF, CU 편의점. 비슷해, 비슷해. 물론 이제 뭐 CU 편의점이 더 많이 이제 또 업계가 높으니까. 그럼 이거보다 시총은 좀 낮는 건 이해하는데 전체 시총이 이거보다 못한다. 그럼 좀 열받긴 하겠죠. 그런데 뭐 GS 샵하고 뭐 아까 지금 뭐 그런 홈쇼핑 근데 다 합쳐봤더니 좀 낫다. 근데 호텔이 파르나스하고 신라 호텔 요거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쪼개는 게 맞죠. 정체성을 위해서나 사업의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분명히 이제 각각 사업 부서의 부분장과 이제 사장들이 다 계시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룹사였었어도 다 쪼개는 게 맞죠. 정체성을 맞고 관리가 수월하고 이익을 하고 그룹의 가치, 기업 밸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는 게 맞고 그리고 호텔은 이제 당연히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나 홈쇼핑 여기서 이제 요 유통 인프라를 가지고 호텔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런데 뜬금없는 주주가치 제고는 보유주식 전량소각 1.22% 이거는 뭐 그냥 뭐 한번 해본 소리였고 분야로 장기 배당 성향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모르겠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배당 정책은 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배당하는 회사들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아, 다녀본 적은 있지만 이게 중장기 배당 정책까지 세울 정도의 회사는 아니어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참여 확대. 중복 상장 미실시는 이제 뭐 하고 싶어도 이제 좀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뭐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고 싶어도 이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신설 중간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이거는 뭐 아름다운 얘기인 거죠. 네. 자산 기준 2조 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감사위원회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감사 뽑기도 3%뭐 적용받고 하니까 그냥 뽑고 어차피 우리도 대기업이니까 그냥 그 사회이사들 그냥 뽑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라서 그리고 또 우리 또 2조 되면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제 할 거다 뭐 이런 거라서 그냥 뭐 페이퍼워크를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GS 그룹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GS 칼텍스 음, 그리고 음, GS 리테일 정도가 있는데 GS 칼텍스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인 GS 리테일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나스 호텔은 2015년도에 GS 건설에서 사옵니다. 그렇게 음, 사와서 이렇게 음, 이제 붙인 거고, 그리고 원래 GS 리테일에는 상장할 당시에는 편의점만 있었는데, 홈쇼핑이 돈을 음, 잘 버는데 그 돈을 쓰고 싶으니, 홈쇼핑도 그 몇 년 전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지배 구조를 바꾼 다음에, 집,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지배 구조 전점에 있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현금을 창출하는 GS 리테일을 활용해서 지배 구조를 조절한다.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의 상장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프랑스의 사모펀드가 제이시스 메디칼의 지분 72%를 공개 매수하고 자진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에 공개 매수 중환사는 NH증권이다. 라고 나오는 기사가 이제 오늘 6월 9일 오후 6시에 떴고요. 공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는 공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락앤락 쌍용 CNE 사례에서 알아봤듯이 공개 매수 직전에 정보가 외부로 흘러 들어가서 주가가 움직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MBK 커넥트 웨이브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락앤락도 문제가 있고 하고의 컴퍼니 문제 있고 당연 CN이 마찬가지고 공개 매수 전에 증권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비공개 정보 이용에 이슈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NH증권은 작년에 13건의 공개 매수 중에서 8건을 NH증권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NH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NH증권 내부에서 뭔가 정보 공개 아니면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공개 매수 주체가 이제 그 사모포드, 아키메드 사모포드, 뭐 프랑스 사모포드, 하여튼 같은 요 회사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나가면 되죠. 일단은 그런데 아키메드가 프랑스 사모펀드가 한국 기자들을 알아가지고 뭐 이걸 얘기한다? 우리 공개 매수 할 거야. 이 준비하고 있어. 이거를 그냥 사모펀드는 잘 모를 텐데 프랑스 애들이 뭐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거의 100%죠, 100%. NH투자증권이 100%고 종가가 1,760원인데 13,000원. 야, 가격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이거 아마 이걸 이제 월요일 날 공시가 나가면 13,000원 보도기사를 뿌렸을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와 이제 이거를 좀 지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쌩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예, 쌩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례가 뭐 락앤락도 있고 한국엔 컴퍼니도 그렇고 여러 번 있다라면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뭔가 얘들 프로세스도 잘못된 거고 기자 컨택도 잘못되는 거고 기자 관리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큰 건데 네, 우선 NH투자증권은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새로 하나 만든 건 확실하죠. 그 PF들이 현금 유입이 좋은 회사들을 PF가 인수를 하고 그 인수된 회사들을 현금을 빨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상장 폐지하는 게 좋고 그런 방법들을 대신해 주는 대신 일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익도 챙기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시장을 창조하고 개척해서 명문가가 됐다. 너무 부럽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NH 투자증권 농협 아니라고 했나? 농협병들 했던 것 같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개인적으로는 예전 추억이 있죠. 예전 제가 이제 비상장사 다녔을 때 이제 스펙 이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스펙으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아, 클래시스도 같은 업종이지만 클래시스가 먼저 그, 훨씬 먼저죠. 클래시스가 먼저 스펙으로 상장을 하고, 제이시스 메디컬도 2020년인가 21년 정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왜냐면 그 스펙이 유안타였을 거예요. 그 스펙을 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격을, 가격을 이제 시총을 맞추거든요. 얘들은 보통은 이제 스펙에 100억 정도 담아 있으면 몇 대 매수할 것이냐. 기존 주주들은 그 헐, 이제 비상장사에 몇 대 매수할 거냐. 시총을 결정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조건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서 이제 안 했고, 안 한다고 딱 이제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합병 결정 바로 공시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뭐 저희가 꼭 그 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위였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당시에 상장을 할 때의 제시스 메디칼의 재무제표는 일부 자본 잠식이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은커녕 뭐 자산도 있었고, 자산도 훨씬 많고, 막 500억 막 이렇게 됐었고, 그때는 한 400억 정도 했고, 이익도 한 20억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몇십억씩 계속 이제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을 이제 계속 내고 있던 회사, 업력도 있고, 나름 인지도도 있는 회사였는데, 그런데 하여튼 자본 잠식 회사하고 한다고. 어차피 우리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유심히 봤던 회사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장할 자본 잠식은 과거 데이터고, 뭐 매출 계획이라든지 수주 계약들이 엄청나게 쌓아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된 다음에 상장 심사를 받을 때 계속 그 더블업으로 해가지고 뭐 자본 잠식을 넘어서고 막 이익을 쌓아놓고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상장사가 또 사라지네. 하여튼 NH투자증권 그 보도자료 뿌리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야겠네. 그 점검은 점검이고 법의 심판은 받아야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특이한 점은 역사적 고점이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불만을 가진 사람 별로 없다. 다만 이제 내 수익이 얼마쯤 되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보통은 한 70%를 가지고 있고 30%를 사겠다인데 이 반대로 한 30% 들고 있는데 나머지 70% 사겠다라고 나와서 조금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NH증권 쪽에서도 사모펀드 쪽으로 돈을 빌려준 액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NH증권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큰 딜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수익도 많아지고 NH증권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해안에 있는 보물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해안 울릉도 앞바다에는 드미트리 돈스코이라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는 예전에 이제 러일 전쟁 할 때 러시아에 보물을 싣고 러시아로 가다가 울릉도 앞에서 격침당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격침이 됐는데 거기에 군자금을 싣고 가고 있어서 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라고 되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 정도 한국에서 이슈가 됐는데 첫 번째는 99년도 8월에 동아건설에서 여기에 큰 보물선이 있으니 이걸 탐사하겠다라고 한번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일, 신일에서 한번 했었고요. 동아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17일 연속 상한가를 쳤었고, 근데 결국은 상장 폐지를 당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얼마가 있냐라고 보면 신일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150조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일을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처음에는 이제 보물선 발굴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 아직 캐지도 않은 보물을 담보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비난도 받기도 하고 노인네들은 그걸 믿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됐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가짜인 걸 알면서도 돈 받고 기사를 써준 기자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받았었는데 2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됐고 2003년도 탐사 결과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도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 동해
이게 많은 게 파묻혀 있네요. 여러, 여러 가지가 많이 파묻혀 있는데, 진짜 요즘 뭐, 그런 게 진짜 근데 신뢰감은 보물선보다는 좀 낫죠? 이거, 가스나 기름이, 실제로 이렇게 가스하고 기름 나오니까. 예. 이건이 훨씬 낫죠? 우리 충공형도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맞는 거 같고. 근데, 실제 보물선, 저기 남미에선 산 호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금은해가지고 27조 현재 27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금화도 캐고 금화도 막 건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뭐 좀 러시아 군지 금괴가 500kg 넘는 것 같은데 한 200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현재 가치 150조 원이면은 이 뭐야 이게 드미트리호가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자체가 금으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150조 원이면? 이 그거는 좀 배 자체가 금으로 돼야 이제 150조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미친 사람 많구나. 근데 이 신일 그룹이 제일 뭐 머시기라는 코스닥 상장사도 막 지분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상한가 갔다가 상장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물섬 요즘도 동해에 뭔가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하고 가스공사 그리고 그 파이프 관 만드는 회사들 쭉쭉쭉 다 이제 상한가하고 막 급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한몫 죽는 거죠. 제가 못 잡은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아쉬울 뿐입니다. 네네.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동해에는 많은 것이 파묻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것이 그래서 결과는 탐사 결과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검사 결과 그뭐 너희가 생각하는 보물은 아니더라. 있긴 있는데 그게 보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청와대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금고 안에 동해안에 대한 지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도 안에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탐사해 봤는데 여기 그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원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지도를 박정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인수인계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이번에 꺼냈다.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거 한번 이렇게 발표했다가 뭐 강아지 망신 한번 이제 아, 당했는데 그렇겠습니까? 응? 그 음, 그렇겠습니까? 이제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